아버지, 여행 와서 좀 불편한 점도 있고 하겠죠. 그런데 여행이 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아버님, 민우 씨가 고생 많이 했어요. 여행 계획 짜느라고 매일 인터넷 뒤져보고요. 아니, 애초에 칠순 여행을 이렇게 무리한 스케줄로 잡으면 어떡해? 너희 쇼핑하는 거는 알겠지만, 그랬다면 차라리 다른 날 따로 여행을 했어야지. 네 엄마 어제도 끙끙 앓으면서 잤어. 저희도 하고 싶은 것들 더 많았는데 어머님, 아버님 때문에 포기한 부분도 있어요. 그러면 나머지는 두 분이서 가고 싶은 곳 가세요. 저희는 저희끼리 다닐 테니까. 뭐? 우리 둘이? 네. 원하시던 칠순 여행이 어떤 건지 잘 모르겠는데 여행 내내 불평만 하셨잖아요. 우리가 불평을 했다고? 네. 아버님 처음부터 내내 그러셨어요.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70세 박영수 씨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과 며느리에 관한 이야기이죠. 박 씨는 올해 칠순이었습니다. 칠순을 특별하다고 생각하진 않았지만 그렇다고 이런 식으로 망치고 싶은 생각도 없었습니다. 아들 가족과 함께 갔던 칠순 여행. 처음부터 삐걱거린 여정이 결국엔 최악의 추억이 되었습니다. 박 씨 부부도 여행 내내 며느리에게 서운하고 실망스러운 기분을 느껴야 했습니다. 하지만 여행이란 게 다 그렇지 않나 싶었습니다. 다 함께 같이 다니다 보면 모두의 마음에 들 수는 없으니 말이죠. 그런데 저들 기분이 상했다고 멀리 온 여행지에서 부모만 두고 가버린 아들 며느리의 행동에 기가 찼습니다. 그것도 국내도 아니고 해외에서 말이죠. 아무리 비행기 표가 있고 돈이 많이 들어도 최악의 경우엔 택시를 타고 공항에 가면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도 이건 아니었습니다. 국제 미아가 된 건 아니었지만 아들 며느리의 그 심보가 너무 고약했습니다. 사람이 화가 나더라도 할 행동이 있고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멋대로의 부모를 무시하는 아들 며느리와는 더 이상 좋은 관계를 유지할 마음이 없었습니다. 아무리 내 자식이지만 말년에는 좋은 사람만 보고 좋은 일만 하며 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박 씨 부부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아들 며느리를 혼쭐 내주기로 말이죠. 박 씨는 아들 하나, 딸 하나가 있었습니다. 둘 모두 결혼을 해서 각자 가정을 이루고 살고 있었습니다. 둘째 딸은 결혼을 하고 얼마 안 되어서 미국으로 발령이 난 사위를 따라서 해외로 나가 살고 있었습니다. 벌써 간 지가 몇 년 되었는데 살기가 무척 좋다며 계속 미국에서 지낼 생각인 듯 했습니다. 박 씨 부부도 3년 전에 딸의 초대를 받아 간 적이 있었는데 신세계였습니다. 딸이 잘 살고 있는 듯 해서 박 씨의 마음도 무척 좋았죠. 그리고 아들은 결혼 후에 멀지 않은 곳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얼굴을 구경하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아들 며느리가 바쁘니 그런 것은 이해가 갔습니다. 하지만 박 씨가 생각했던 부모 자식 간의 사이는 아닌 듯 했습니다. 아들은 가정이 생기니 좀 더 바빠졌습니다. 직장 생활에 쫓기며 사는 건 알고는 있었지만 박 씨 부부를 찾는 횟수는 많이 줄게 되었습니다. 결혼 후 처음 몇 해는 명절마다 얼굴을 비췄지만 해가 갈수록 발걸음이 뜸해졌죠. 그리고 모처럼 방문을 했을 때도 아들 며느리의 행동에 서운함을 느껴야 했습니다. 특히 며느리는 사소한 부분에서 묘한 거리감이 느껴지곤 했습니다. 힘들지? 잠깐 앉아서 좀 쉬어. 알았어. 명절이라곤 해도 하는 음식은 많지 않았습니다. 평소 밥상보다 조금 더 푸짐하게 차리는 것뿐이었고 그마저도 박 씨의 아내가 대부분 준비를 해둔 상태였습니다. 아들에게 듣기론 며느리가 요리를 못한다기에
아내는 며느리를 시킬 생각도 별로 없는 듯 했죠. 해둔 음식을 데우고 나물 몇 가지를 무치는데 며느리가 서툰 손길로 콩나물을 다듬었습니다. 옆에서 같이 거들던 아들이 며느리에게 말하자 곧장 손을 털고 일어나 소파로 향했습니다. 그러고는 구석에 앉아 휴대폰을 들여다보는 며느리. 박 씨도 아내도 별다른 말 없이 식사 준비를 마저 했습니다. 음식을 미리 해두었다고는 하지만 내 식구가 푸짐하게 먹으려면 그래도 마무리하는데 손이 꽤나 갔습니다. 그런데 잠시 쉬겠다던 며느리는 박 씨가 밥 먹으라고 부를 때까지도 소파에 앉아서 휴대폰만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완벽히 식탁이 세팅된 후에야 자리에 앉은 며느리는 식사가 끝난 후에도 같이 치울 생각이 전혀 없어 보였습니다. 박 씨 가족은 보통 설거지는 얻어먹은 사람이 하자는 주의였는데 며느리는 그렇지 않은 모양이었습니다. 손님처럼 다시 소파에 앉아 느긋하게 기대어 있는 모습을 보고는 참 옛 문화와는 다르다고 생각했습니다. 며느리가 일하는 옛날이 좋다는 건 아니었지만 며느리는 지나치게 차가운 듯 보였죠. 아버지, 저희 추석에는 여행을 좀 갈까 해요. 여행을 가자고? 아, 아니요. 가자는 게 아니라 저희끼리 여행 다니려고요. 아, 요즘에는 다 그렇게 해요. 명절이라고 모이지 않고 휴가 때처럼 여행 다니잖아요. 그런 건 박 씨도 들은 바가 있었습니다. 다만 그게 우리 가족 얘기가 될 줄은 몰랐죠. 딸도 미국에 가 있기 때문에 추석마다 박 씨 부부는 단둘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그런 아들 내외가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꼭 명절에만 볼 수 있는 것은 아니었기에 바쁘게 일하는 아들 며느리, 명절에라도 좀 쉬었으면 하는 바람이었죠. 근데 이듬 해말의 딸에게 들은 이야기를 듣고는 속이 쓰라렸습니다. 오빠는 사돈어른이랑 다 같이 제주도 여행 갔다 온 것 같던데요. 제주도? 이번 추석에 말이에요. 모르셨어요? 아, 그래? 그 말을 듣고는 조금 상처가 되기도 했습니다. 명절에 단순히 아들 내외가 자신들의 시간을 보내고 싶은 건 아니었구나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도 아들은 추석에 박 씨 부부에게 함께 여행 가자는 소리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박 씨 부부도 아들과는 왕래가 잦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가 아이를 낳았을 때는 종종 육아를 부탁하는 바람에 본의 아니게 또 자주 보게 되었죠. 하지만 그것도 손주가 아주 어릴 때였고 지금은 그렇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의외였습니다. 박 씨의 칠순의 아들 내외가 여행을 제안한 것이 말이죠. 아버지, 올해 칠순이시잖아요. 그렇지? 잔치 같은 거 하고 싶으세요? 그 물음에 칠순 잔치를 하는 모습을 떠올려 보자 생각만 해도 번거로웠습니다. 그리고 누구를 초대해야 할지도 막막했고 초대한들 다들 바빠서 올지도 몰랐습니다. 8순도 아니고 7순인데 잔치까지 하는 건 왠지 유난스러운 것 같기도 했습니다. 박 씨가 대답을 망설이자 아들이 먼저 말했습니다. 아버지, 요즘 다들 연회장 빌려서 하는 그런 잔치 안 해요. 사진 찍고 밥 먹고 그런 건 다 옛날 방식이에요. 요즘엔 가족끼리 여행 가서 추억 쌓는 게 대세예요. 잔치 대신에 여행 가는 건 어떨까요? 요즘은 다 그렇게 하더라고요. 여행? 네. 잔치하는 비용이면 여행 갈 수 있죠. 그런가? 그것도 나쁘지 않겠다. 그럼 한번 추진해 볼게요. 박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쩐지 설레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오랜만에 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박 씨가 칠순에 여행을 가기로 했다는 말을 꺼내니까 딸도 반색했습니다. 잘 됐네요. 그러면 미국으로 오시는 건 어때요? 딸의 말에 조금 놀랐습니다.
딸이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가보고 한 번도 못 가본 곳이었습니다. 그 당시 기억이 좋게 남아 언제 한 번 또 가보고 싶다고 생각은 했는데 이런 기회가 금방 또 생길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죠. 비용은 오빠랑 제가 반씩 내면 되니까요. 기왕 여행하는 거 이쪽으로 오세요. 그러면 저희도 같이 시간 보낼 수 있잖아요. 사위가 하는 일이 바빠 한국에 들어오는 일이 드물었는데 박 씨도 오랜만에 딸 얼굴을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에게 얘기를 했더니 아들은 볼멘 소리를 했습니다. 미국이요? 무슨 미국을 가요? 저희가 일정 다 짜고 있어요. 그러면 어디로 가려는데? 미국으로 가야 네 동생도 같이 보지. 걔는 지가 못 온다고 그 먼 데까지 아버지를 불러요? 괜히 고생만 하죠. 비행기만 12시간은 타야 되는데 체력이 되시겠어요? 저희 일본 가기로 했어요. 박 씨는 솔직히 일본은 그다지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뭐 좋은 나라라고 여행까지 가나 싶었습니다. 그런 소리를 하면 늙은이 취급을 받을 테지만 그게 사실이었습니다. 가깝고 온천 여행도 하고 좋잖아요. 그리고 일본 음식도 맛있고요. 네 동생이랑 상의해봐. 박 씨는 말을 아꼈습니다. 딸은 미국으로 오라고 그러고 아들은 일본에 가자고 하니 둘이서 대화를 나누는 게 나을 것 같았습니다. 어쨌거나 이번 칠순 여행의 경비는 자식들이 낸다고 하니까 말이죠. 아빠, 오빠가 그냥 일본에 가겠대요. 저는 이번에 같이 못 갈 것 같아요. 딸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결국엔 일본으로 가기로 한 모양이었습니다. 박 씨는 딸도 보고 싶었지만 둘이 그렇게 얘기를 끝내서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엄마랑 같이 보러 갈게.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결국에 여행지는 일본으로 정해졌습니다. 그래도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아들 내외나 손주와 좋은 추억 쌓고 오자고 생각했습니다. 민우랑 여행 가는 건 정말 오랜만인 것 같네. 그러게? 아내의 말이 맞았습니다. 아들이 20대 때는 종종 갔던 것 같은데 근 10년은 같이 어딜 가본 기억이 없었습니다. 어쩐지 마음이 기대에 부풀었습니다. 그러나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불편한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는 핸드폰을 손에서 놓지 않았고 아들은 구석으로 가서 회사에서 걸려온 전화를 받느라 정신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리고 천방지축 손자는 박 씨 부부의 몫이었습니다. 그리고 수속을 하는데 난항에 부딪혔습니다. 돈을 더 내라고요. 네. 특가 할인된 좌석이라 수화물은 추가 요금을 내셔야 해요. 3박 4일 있을 짐을 이것저것 많이 챙겼는데 이럴 줄 알았으면 조금만 들고 올 걸 후회했습니다. 이거 들고 타면 안 돼요? 네, 가방이 너무 커서요. 박 씨가 아들을 돌아보았는데 짜증스러운 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무슨 이민 가는 것도 아니고 일본 가는데 짐을 그렇게 챙겨오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내의 짐과 함께 한 가방에 담았는데 캐리어가 좀 크다 뿐이지 아들의 말처럼 과한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이걸 어쩌나 안절부절하자 아들이 지갑에서 카드를 꺼내면서 말했습니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크겠네. 결제를 하면서도 계속해서 투덜대는 통에 민망한 표정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아들은 그때부터 뚱한 표정으로 있었습니다. 표를 받고 비행기를 탈 때까지도 박 씨 부부에게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그래 보았자 몇만 원 더 결제한 것뿐이었는데 그 돈을 지금이라도 박 씨가 줘버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랬다가는 더 분위기가 이상해질 것 같아서 아무 말 않고 있었습니다. 시작부터 삐걱거리는 여행이었습니다. 일본에 도착했을 때는 그래도 기분이 나아졌습니다. 민우야,
우리 사진 좀 한 장 찍어줘라. 아내가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잠깐만요. 그런데 아들은 또다시 회사에서 연락이 왔다며 멀찌감치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박 씨가 며느리 쪽을 돌아보았는데 또 뭘 찾는지 휴대폰 화면을 뚫어져라 보고 있었습니다. 어쩐지 며느리에게는 부탁하기가 불편했습니다. 아들도 며느리도 이쪽을 신경 쓰는 기색이 아니었습니다. 잠시 후에 기차를 타고 이동을 했는데 기차를 탈 때까지도 누구 하나 나이 든 부모를 챙기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박 씨 부부는 바쁘게 아들 내외의 뒷공무니를 졸졸 쫓아다녔습니다. 호텔방은 2개가 예약되어 있었습니다. 현수는 어머니 방에서 재워주세요. 현수가 그러려고 할까? 저희는 밤에 맥주 한 잔씩 하려고 하거든요. 알았다. 박 씨도 그 부분은 불만이 없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손주이니만큼 같은 방 쓰며 시간을 보내는 것도 좋았습니다. 물론 손이 많이 가고 기가 빠지는 것은 맞지만 말이죠. 아들 내외와 함께 짐만 풀고는 곧장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무시무시한 인파가 박 씨 부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현수야, 손 잘 잡어. 박 씨 부부는 양쪽에서 손자의 손을 잡고 인파를 헤쳐나갔습니다. 자꾸만 사람들과 부딪히는 통에 결국 손자를 안아 올려야 했습니다. 이제는 안고 다닐 만한 나이가 아니었는데 이러다가는 손자가 넘어질 것 같았습니다. 그러는 동안 아들과 며느리는 저 멀리 뒤통수만 겨우 보였습니다. 해외여행에 신이 났는지 둘이 팔짱을 끼고 이리저리 구경하기 바빠 보였습니다. 그렇게 15분쯤 걸으니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습니다. 아들 며느리는 식당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웬 옷가게로 쏙 들어갔습니다. 밥을 제대로 못 먹어서 출출했는데 젊은이들은 허기도 모르는가 보다 생각했습니다. 일본에서만 살 수 있는 브랜드라며 아들은 신이 났습니다. 젊은 느낌의 옷가게라 박 씨 부부가 살만한 것은 없어 보였습니다. 박 씨는 입구 근처에 서서 멀뚱히 아들을 기다렸습니다. 본인들은 시간이 짧게 느껴지겠지만 박 씨에겐 10분이 1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칭얼대는 손자까지 챙기려니까 체력이 바닥나는 게 느껴졌습니다. 한가한 온천 여행을 떠올렸던 박 씨의 생각과는 사뭇 다른 여행인 듯 했습니다. 이렇게 시내에 온천이 있을 것 같아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일본 구경이 아니라 사람 구경을 하러 온 것처럼 그렇게 전 세계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었습니다. 보기만 해도 기가 질렸고 다시 인파 안으로 들어가는 것조차 무서울 지경이었습니다. 나이든 사람들도 눈에 보이긴 하지만 박 씨 정도의 나이는 많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보통은 휴양지로 여행을 갈 테니 말이죠. 우리 이제 밥 좀 먹자. 현수도 배고프다고 그러고 우리도 더 이상은 못 걷겠다. 아, 아까 식사 안 하고 오셨어요? 밥 먹은 지가 몇 시간이나 지났는데. 결국 2시간 동안 쇼핑에 끌려다니다가 겨우 도착한 식당. 메뉴는 일본 라면이었습니다. 원체 밀가루 음식을 좋아하지 않지만 그래도 여행까지 와서 불평을 할 수는 없기에 경험해 본다는 생각으로 아무 말 않고 먹었습니다. 시장이 반찬이라고 그래도 절반 넘게 먹을 수 있었습니다. 왜 다 안 드세요? 네 아버지라면 잘 안 드시잖냐? 아내가 박 씨 대신에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며느리가 불만스러운 듯 중얼거렸습니다. 요즘 그러면 촌스럽다는 소리 들어요. 그리고 자식들과 여행 갔을 때 하면 안 되는 말 그런 거 못 들어보셨어요? 무슨 말? 맛없다 이런 거 왜 먹냐? 짜다 너무 달다 돈 아깝다 뭐 그런 말들이요. 박 씨는 그중 무엇도 말한 적이 없는데 아들 며느리는 꼭 박 씨를 밥투정을 하는 노인 취급했습니다.
자신들은 맘만 좋다며 내일 또 오겠다고 했습니다. 뭐 먹고 싶은지 묻지도 않고 말이죠. 이게 과연 칠순 여행이 맞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들 며느리가 쇼핑하며 산 것 중에 박 씨 부부의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여행에 데리고 왔으니 나머지는 각자 하기로 한 건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뭘 사야 하는지도 알 수가 없었고 그럴 시간조차 따로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꼭 아들 부부의 여행에 아이를 봐주기 위해 박 씨 부부가 격가지로 따라온 기분이었죠. 박 씨도 아내도 섭섭한 마음이 들었지만 내색하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아들에게는 그런 기색이 눈에 보였던 모양이었습니다. 뭐가 마음에 안 드시는 건데요? 마음에 안 들다니? 아까부터 표정이 안 좋으시잖아요. 아니야. 재미있어. 그러자 아들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돌아다니다 자신들도 지쳤는지 조금 일찍 호텔로 돌아왔는데 그때부터는 따로 행동했습니다. 손주를 박 씨 부부의 방에 넣어놓고 아들과 며느리는 연락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손자가 하도 엄마한테 가겠다고 떼쓰는 바람에 박 씨가 아이를 안고 문을 열었습니다. 바로 옆방이 아들네 방이었는데 초인종을 눌러도 인기척이 없었습니다. 박 씨가 고개를 갸웃거리며 다시 한번 초인종을 눌렀는데 엉뚱한 곳에서 아들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지? 뒤를 돌자 엘리베이터에서 내린 아들과 며느리가 보였습니다. 그런데 행색을 보아하니 꼭 목욕탕이라도 갔다 온 것 같았습니다. 어디 갔다 와? 아, 그게 스파에 다녀왔어요. 스파? 그러자 둘이 호텔에서 운영하는 마사지 숍에 갔다 왔다고 했습니다. 꼭 신혼여행에 온 것 같은 아들네 부부. 아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듯 했습니다. 박 씨 부부만 빼놓고 말이죠. 같이 받자고 했으면 박 씨는 거절했겠지만 그래도 엄마는 좀 데리고 가자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생각을 못하는 건지 아니면 안 하는 건지 아들 내외는 부모 생각을 눈꼽만큼도 안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둘째 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나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아들이 문을 두드리고 말했습니다. 아버지. 어제 오래 걸어 다니느라 힘드시죠? 자고 일어나니까 좀 괜찮아? 아, 다른 게 아니라 저희 오늘 오전 일정도 백화점에 가는 거거든요. 되게 유명한 곳인데 여기 오면 꼭 들려야 하는 곳이요. 그래서 아버지 힘들면 현수랑 같이 호텔에서 쉬고 계시라고요. 뭐? 호텔에 있으라고? 같이 쇼핑하기는 싫으시잖아요. 그게 좋은 건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여기까지 와서 호텔 방 안에 있는 건 아니지 않나 싶었습니다. 아니면 현수 데리고 근처 좀 다니시던가요? 이곳에 대해 알지도 못하고 젊은 애들처럼 얼른 휴대폰으로 확인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닌데 너무한다 싶었습니다. 갔다가 언제 올 건데? 글쎄요. 다시 여기 오면 오후 2, 3시쯤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아침도 점심도 어떻게 해결하라는 건지 몰랐습니다. 결국엔 박 씨 부부는 아들을 따라 나서야 했습니다. 여행이 아니라 고행길에 오르는 사람 같았습니다. 저희 사진 좀 찍어주세요. 이리 줘봐. 아들과 며느리는 손자와 함께 사진 찍기 바빠 보였습니다. 그 전 같았으면 다 같이 사진 한번 찍자고 할 법도 한데 박 씨도 그런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함께 추억을 쌓을 생각이 없어 보이는 사람들을 붙잡고 그러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내도 여행 내내 표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이 여행의 목적이 칠순이 아니라는 걸 아내도 깨달은 모양이었습니다. 당연했습니다. 박 씨와 아내는 꽂아 놓은 보릿자루 마냥 있었으니 말이죠. 그리고 세 번째 날도 무슨 운동화를 사러 간다고 하자 박
박 씨도 더 이상은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도대체 온천은 언제 가는 거야? 온천이요. 그래? 온천 여행도 하고 즐거울 거라며? 아, 이 근처에 마땅한 온천이 없는데 차 타고 멀리 가야 되더라고요. 그러면 왜 여기로 왔어? 지금까지 보니까 죄다 쇼핑하는 사람들 밖에 없는데. 원래 그런 지역이에요. 아버지도 뭐 사고 싶은 거 있으시면 사세요. 내가 일본에서 뭘 사고 싶겠어? 술 같은 거라도 사가시면 되잖아요. 술 하나 사려고 여기까지 온 것도 아닌데 아들은 너무 대수롭지 않게 말했습니다. 그러고는 박 씨를 여행 와서 투정이나 부리는 사람 취급을 했습니다. 아버지, 여행 와서 좀 불편한 점도 있고 하겠죠. 그런데 여행이 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아버님, 민우 씨가 고생 많이 했어요. 여행 계획 짜느라고 매일 인터넷 뒤져보고요. 그러면서 오히려 아들 며느리는 박 씨 부부에게 서운하다고 했습니다. 아니, 애초에 칠순 여행을 이렇게 무리한 스케줄로 잡으면 어떡해? 너희 쇼핑하는 거는 알겠지만, 그랬다면 차라리 다른 날 따로 여행을 했어야지. 네 엄마 어제도 끙끙 앓으면서 잤어. 저희도 하고 싶은 것들 더 많았는데 어머니 아버지 때문에 포기한 부분도 있어요. 그런 것 치고는 아이도 맡기고 마사지도 받고 하며 좋은 시간을 보내는 것 같았습니다. 박 씨는 이번 여행에서 별다른 추억이 없었습니다. 인파에 휩쓸려 다니며 상점마다 들러 아들 며느리 쇼핑하는 걸 구경한 기억밖에는 없었죠. 식당에 가서도 신기한 일본 음식을 먹는 게 아니라 아들 며느리가 몇 끼마다 맥주 마시고 얼굴이 벌개지는 것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손자를 챙기는 건 박 씨 부부의 몫이었습니다. 이렇게 나열해 보면 과연 이번 여행이 누굴 위한 것이었는지 보였습니다. 그런데도 아들은 적반하장이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두 분이서 가고 싶은 곳 가세요. 저희는 저희끼리 다닐 테니까. 뭐? 우리 둘이? 네. 원하시던 칠순 여행이 어떤 건지 잘 모르겠는데 여행 내내 불평만 하셨잖아요. 우리가 불평을 했다고? 네. 아버님 처음부터 내내 그러셨어요. 어이가 없었습니다. 불만이 있어도 애써 눌렀는데 내내 불평을 했다니. 일본에 왔는데 라면도 안 좋아한다고 그러시고요. 뭐 좀 사려고 하면 밥 먹자 그러시고. 다리 아프다 그러시고. 그리고 현수도 같이 재우기로 했으면 좀 잘 봐주시면 되는데 저희 방으로 자꾸만 데리고 오시잖아요. 이렇게 들어보면 박 씨 부부가 잘못된 것 같은데 말이 참 이상했습니다. 라면을 안 좋아해도 경험이다 생각하고 먹었고 손주가 칭얼대서 밥 먹자고 했던 것이고 하루 종일 걸어 다니는데 70 먹은 노인네가 다리가 안 아플 수가 없었습니다. 잠깐 앉아서 쉬다 가자고 한마디도 못하나 싶었습니다. 그리고 엄마 보고 싶다고 칭얼대는 어린 손자를 억지로 박 씨 부부가 데리고 있을 수도 없는 노릇이었고 말이죠. 물론 박 씨가 서운한 것처럼 아들 내외도 부모와 함께 여행하는 게 쉽지 않을 테고 섭섭한 점이 있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표현 방식도 좋지 않았고 결국 따로 여행하자는 말에도 기가 찼습니다. 우리나라였다면 그러자고 했을 텐데 영어도 일본어도 못하는 두 노인이 어떻게 돌아다니라는 말인지 몰랐습니다. 결국 아들이 하는 말은 먼 땅에다가 부모를 버리겠다는 협박이나 다름없게 들렸습니다. 너희 정말 너무한 거 아니야? 이럴 거면 여행에 왜 데리고 온 거야? 차라리 미국으로 갔다면 즐거운 시간을 보냈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딸은 박 씨 부부가 머무는 동안 이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다시 가고 싶은 생각이 들었겠죠. 하지만 박 씨는 두 번 다시 아들네와 여행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들도 박 씨의 말에 화가 났는지 언성을 높였습니다. 그러니까 따로 다니자고요. 기가 막혀 하는데 아들 며느리는 손자를 데리고 방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박 씨 부부는 허탈한 표정으로 호텔 침대에 걸터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정말로 아들은 박 씨 부부만 두고 나가버렸습니다. 박 씨도 밥은 먹어야 해서 호텔 앞에서 대충 사 먹었는데 그게 그렇게 서러울 수가 없었습니다. 차라리 효도관광으로 패키지 여행을 둘만 보내줬으면 나았겠다 싶다가 다시 고개를 저었습니다. 애초에 칠순이라고 자식에게 무언가 받으려고 했던 자신들의 잘못이었습니다. 뭘 바라겠나 싶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음 날 아침 귀국하는 날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그때는 아들 며느리가 나타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공항도 따로 가는 모양이었습니다. 비행기 시간이 가까워 오는데 아들은 연락도 없었습니다. 박 씨도 자존심이 상해서 아들에게 전화를 하지 않았습니다. 방문을 두드리지도 않았습니다. 간밤에 마음의 정리가 된 참이었습니다. 비행기는 이미 예약이 되어 있었으니 공항까지만 찾아가면 되었습니다. 짧은 영어로 물을 자신은 없었고 다행스럽게도 한국인 관광객이 많아 물어물어 기차를 타고 공항까지 갈 수 있었습니다. 여보, 이젠 자식 없는 셈 칩시다. 집에 돌아온 박 씨가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아내는 대답은 없었지만 가슴이 답답한지 한숨만 계속 쉬었습니다. 박 씨는 그날 이후로 아들에게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시골에 있는 땅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살던 집도 팔았습니다. 아빠, 갑자기 돈을 왜 주세요? 그리고 재산을 정리한 돈의 일부를 미국에 있는 딸에게 붙였습니다. 박 씨 나름의 복수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딸에게는 유산을 미리 준 셈치기 위해 준 것이었고 아들에게 줄 것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박 씨는 고향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천천히 귀촌을 할까 생각 중이었는데 차라리 잘 됐다 싶었습니다. 아들네와 가까이 지내는 것도 싫었고 이제는 자식과는 떨어진 삶을 살고 싶었습니다. 어차피 딸도 멀리 있으니 이제는 온전히 박 씨 부부만의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에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일본에서 돌아온 뒤로는 한 번도 연락이 없었는데 전화가 울리는 순간 직감했습니다. 아마 여동생과 통화를 한 게 아닌가 싶었죠. 아니나 다를까. 전화를 받자마자 아들이 화를 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버지, 뭐가? 민영이한테 돈 주셨어요. 그래? 이러시는 게 어디 있어요? 저희는요. 너희를 왜 줘? 내 딸 타지에서 고생하는 게 안쓰러워서 준 건데. 그게 무슨... 아들은 이해가 안 되는 듯 했습니다. 내 돈 내가 주고 싶은 사람 주는데 뭐가 문제야? 혹시 여행 일 때문에 서운해서 그러세요? 나도 부모 챙기는 자식이 좋지 않겠냐? 민영이 걔가 아버지 칠순에 뭘 챙겼는데요? 아들은 모르지만 미국에서 선물도 보내왔고 용돈도 붙였습니다. 여행 경비로 쓰라며 말이죠. 그게 아니더라도 적어도 가만히 있는 자식이 나았습니다. 이토록 부모를 무시하고 괄시하는 자식은 더 이상 박 씨도 자식 취급을 하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이제는 딸을 도와주는 것도 마지막으로 하고 자식들 일에선 손을 떼기로 했습니다. 그 편이 말년 정신 건강을 지키는 일인 듯 했습니다. 여행을 가고 싶다면 아내와 함께 갈 생각이었습니다. 일본 비행기 값이 10만 원도 안 한다던데 그것 때문에 아들과 그렇게 다퉜나 생각하면 후회스러웠습니다. 그깟 여행 내 돈 주고 가서 행복한 추억만 만들고 오면 그만이었습니다.
정말 후회 안 하시죠? 여러 가지 뜻이 담긴 말인 듯 했습니다. 아마도 이번 일로 연을 끊기라도 할 모양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관계는 박 씨도 사양이었습니다. 더 이상 이기적인 자식에게 질질 끌려다닐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래? 너도 네가 한 행동들 후회하지 말아라. 부디. 그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게 마지막일지 아닐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한동안은 아들 목소리 들을 일도 얼굴을 볼 일도 없을 것이었습니다. 저희 엄마 건데요. 지난번에 친정에 갔다가 제가 들고 왔어요. 어머님 명품백 하나도 없으신 것 같아서요. 근데 마침 엄마가 그걸 처분하려고 하시잖아요. 처분? 상태 괜찮잖아요. 그죠? 잘 됐네, 엄마. 명품백 없잖아. 너희는 엄마가 거지로 보이니?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62세 장유숙 씨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아들 며느리에 관한 이야기이죠. 장 씨는 평생 남에게 손 벌리지 않고 살았어도 궁상 맞아 보인다는 생각은 한 적이 없었습니다. 한 번도 그런 소린 들어본 적도 없었고 말이죠. 장 씨는 머리털 나고 며느리에게 그런 취급을 처음 당해봤습니다. 마치 없는 사람에게 적선이라도 하는 듯한 행동들. 좋은 마음이었는지 나쁜 마음이었는지는 더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아기가 없어도 장 씨는 자신을 쓰레기통 취급하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생일 선물이라며 내민 것이 안 사돈이 쓰던 그리고 버리려던 물건이었다는 걸 확인한 장 씨는 어처구니 없는 웃음을 흘려야 했습니다. 낡고 해져 있는 명품 가방을 비싸고 좋은 것이라며 내미는 며느리. 도대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싶었습니다. 장 씨는 그런 물건들을 좋다며 받을 정도로 어려운 형편도 아니었습니다. 검소하게 살았더니 이런 비참한 꼴을 보게 됐나 후회가 될 정도였습니다. 그러면서 화내는 장 씨에게는 자격지심이라며 오히려 섭섭하다는 며느리. 그렇다면 장 씨가 어떤 기분인지 알게 해줄 필요가 있었습니다. 장 씨는 공무원이었고 남편은 평범한 회사원이었습니다. 평생 알뜰하게 살아서 부유하진 않았어도 생활에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나중에 자식에게 손 벌리지 않을 정도로 노후 준비를 하는 게 목표였고 그걸 지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러는 와중에도 하나 있는 아들은 제대로 공부를 시켜서 좋은 대학에도 보냈습니다. 남에게 아쉬운 소리 하지 않고 큰 성공도 또 큰 실패도 없이 그렇게 평탄하게 살아왔죠. 그것이 장 씨에게도 남편에게도 당연하고 익숙한 것이었지만 그렇게 검소하게 사는 게 누군가의 눈에는 궁상맞고 없어 보일 수 있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사치는 하지 않았어도 초라한 생활은 하지 않았으니 말이죠. 아들은 30대 초반에 결혼할 여자를 집에 데리고 왔습니다. 2년간 연애를 했기에 전에도 몇 번 본 적이 있던 참한 아가씨였습니다. 늘 곱게 차려입은 모습이 인상 깊었는데 드디어 나이 찬 아들이 결혼을 한다는 말에 기뻤습니다. 안녕하세요. 긴 머리칼을 귀 뒤로 넘기며 다소곳하게 인사하던 예비 며느리는 거실에 들어오자마자 두리번거렸습니다. 그동안 바깥에서 만났기에 집에 초대한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오랜만이네. 어서 와. 거실에 앉으라고 했지만 무엇이 신기한지 집안 곳곳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그 눈을 따라서 장 씨도 집안을 둘러보게 되었습니다. 평범한 아파트였습니다. 일반적이고 전형적인 가정이었기에
예비 며느리의 눈길에 어리둥절하게 되었습니다. 뭘 좋아할지 몰라서 이것저것 차려봤어. 지난번에 불고기 좋아한다고 했잖아. 처음으로 집에 초대한 예비 며느리를 위해서 장 씨가 솜씨를 발휘했습니다. 정성 들여 준비한 밥상에 예비 며느리도 놀란 눈치였습니다. 그리고 맛있게 먹기도 했죠. 그리고 결혼 일정이나 상견례에 관해서 이야기하다가 좋은 분위기에 헤어졌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아들에게 이상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윤진의 집이 좀 잘 살아요. 그래서 우리 집이 좀 신기했나 봐요. 신기하다고? 아, 어제 집을 너무 빤히 구경한 것 같아서 죄송하다고 전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말을 종합해보면 예비 며느리의 집이 부자라서 우리 집이 신기해 보여서 빤히 구경했으니 이해해달라는 말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린가 싶었습니다. 아들의 말만 들어보면 꼭 장씨네 집이 허름하기라도 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장씨 집은 28평에 연식은 있었지만 정성으로 가꾸며 사는 집이었습니다. 근데 뭐 인간적인 모습이 좋았대요. 그게 칭찬인지 욕인지 헷갈렸습니다. 그런데 그리 좋은 뜻은 아닐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상견례 날이 되었을 때도 꽤나 불쾌한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윤지 엄마예요. 예비 사돈이 우아한 말투로 인사했습니다. 듣기로는 안 사돈은 전업주부이고 바깥 사돈 될 사람이 작은 사업을 한다고 들었는데 아들의 말처럼 여유가 느껴지긴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중현이 엄마예요. 반갑습니다. 그리고 서로 인사가 몇 번 더 오갔습니다. 예쁜 딸입니다. 듬직한 아들입니다. 하는 이야기가 끝나고 장 씨는 당황스러운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저는요, 촌스럽게 남자가 집해와야 한다고 그런 식으로 생각하네요. 저희 남편도 그렇고 윤지도 그렇게 생각 안 하고요. 장 씨도 자연스럽게 반식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었기에 별 생각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뭐, 여유 있는 집에서 하면 어때요? 요즘에 그런 걸로 부심 부리는 것도 이해가 안 가요. 이어지는 말은 언뜻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무슨 뜬금없는 말인가 싶었죠. 장 씨가 남편과 눈을 마주쳤지만 남편도 작게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그런데 들려오는 예비 사돈의 말에 장 씨도 남편도 놀랐습니다. 집은 저희가 해도 되니까요. 부담 갖지 마세요. 우리 윤지 얘기 들어보니까 사정이, 아니 이 얘긴 좀 그런가. 어쨌거나 여자가 집해 갔다고 자존심 상해하지 않으셔도 된단 말이에요. 우리 사위가 그만큼 잘하면 되죠. 도대체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 입이 떡 벌어질 지경이었습니다. 갑자기 상대방이 집을 해오겠다는 소리지만 전체적인 내용은 전혀 기분 좋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상냥하게 얘기하지만 그 밑엔 장씨 가족을 내려다보는 듯한 느낌이 깔려 있었습니다. 바보가 아닌 이상 그 뉘앙스를 모를 리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표정은 평온했습니다. 예비 며느리가 무슨 말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자신들이 집을 해야 할 것 같다는 말은 예비 며느리가 전한 내용을 짐작하게 했습니다.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그래도 장 씨도 남편도 멀쩡한 직업으로 평생 맞벌이를 한 집이었습니다. 노후 준비도 될 만큼 돼 있었고 아들 결혼시킬 자금 정도도 있었습니다. 물론 10억 넘는 그런 신혼집을 떡하니 사줄 수 있는 정도는 아니었지만 평범한 수준에서는 뒤처지지 않게 해줄 수 있는 여력이 있었습니다. 상대 쪽이 얼마나 부유한지는 모르겠지만 장씨 부부도 이런 말을 들을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아니에요. 저희도 반은 부담할 수 있어요. 장씨에게서 불퉁한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어머, 아니에요. 부담 갖지 마시라니까요. 무리하지 마시고. 아니요. 무리하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를 들으신지는 모르겠지만 똑같이 해줄 능력은 돼요. 그러자 상대방이 말을 하다 말고 어색하게 입을 다물었습니다. 맞습니다. 저희도 절반 보태겠습니다. 서로 부담되지 않게요. 남편이 분위기를 풀며 말했습니다. 그제서야 원하는 대로 하라고 대답한 예비사돈. 다른 사람이 들으면 굴러들어온 복을 네 발로 걷어찼다고 비웃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식의 도움은 바란 적도 없었습니다. 집 사주는 대신 사위가 잘하면 된다는 말을 듣고도 가만히 있을 만큼 힘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거절은 했지만 속 편하게 웃으면서 식사를 할 수는 없었습니다. 애써 웃어도 마음 한켠에 초라해지는 기분이 들었죠. 박탈감 같은 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애써 표정을 가다듬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남편에게 이야기를 했더니 남편은 한숨만 한 번 쉬고는 말했습니다.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생각해. 중현이 그놈은 별 생각도 없더만. 그래도 나 너무 속상해. 어쩌겠어. 그리고 우리가 뭐가 부끄러울 게 있다고 그래. 속상해할 것 없어. 똑같이 반식하는데. 그래도 말이 다르고 다른 건데. 어쩜 그런 식으로 말해. 윤지가 어떻게 말했길래? 아이 참 잊어. 이왕 결혼시키기로 했으니까. 나쁜 마음이었으면 자기들이 집 해오겠다고도 안 했겠지. 그래서 장 씨도 그 자리에서 화를 내기도 힘들었습니다. 깔보며 집해오라고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여유 있는 자신들이 집을 하겠다고 한 것이었으니 말이죠. 장 씨는 남편의 말에 어쩔 수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동안 큰 부자는 못 됐지만 사는데 한 점 부끄러움이 없었으니 남편의 말대로 속상해 할 것이 없었죠. 그렇게 아들은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걱정과는 다르게 며느리와 별 탈 없이 지냈습니다. 하지만 요즘 며느리는 요즘 며느리였습니다. 어머님, 저 이거 못 깎아요. 어버이날에 찾아와 함께 식사를 하고 장 씨가 과일을 식탁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뒷정리를 하고 거실로 내갈 생각이었는데 자신 보고 깎으라는 것으로 오해한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내가 할 거야. 그러자 며느리가 휙 뒤돌아 거실로 나갔습니다. 아들도 그렇고 며느리도 그렇고 부모의 집에선 뭔가 도와줘야 한다는 생각이 전혀 없는 듯 했습니다. 며느리는 그렇다 쳐도 어쩜 아들도 결혼하니까 꼭 장씨 집에 방문한 손님처럼 굴었습니다. 둘이 거실에서 쑥덕쑥덕대며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결혼한다고 며느리의 수발을 받길 원했던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장씨도 아들 내외를 집으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사실 솔직한 심정으로는 반갑기도 했지만 힘들기도 했습니다. 장씨도 요리를 즐기는 편이 아닌데 며느리가 오면 특별히 신경을 써야 했습니다. 그래서 자주 오지 않는 것이 더 좋았습니다. 그렇다고 서로 사이가 좋지 않은 건 아니었습니다. 그저 예전과는 문화가 바뀌었을 뿐이었고 장씨도 그게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머니, 근데 이 소파는 얼마나 오래 쓰신 거예요? 소파에 기대 앉아있던 며느리가 물었습니다. 또 웬 엉뚱한 질문인가 싶었습니다. 글쎄, 10년은 훨씬 넘었지. 언제 샀는지 잘 기억나진 않지만 당시에 꽤나 고가의 소파를 구매했었고 그래서인지 오랫동안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디자인 보니까 그런 것 같았어요. 며느리는 이런 식의 말을 종종 했습니다. 그렇다고 무시하는 말투는 아니었고 있는 사실 그대로 이야기하는 듯 했지만 들을 때마다 기분이 이상했습니다.
그간의 경험에 의하면 심성이 나빠서 하는 소리는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고장난 데 없이 멀쩡해. 가죽이 벗겨진 곳도 하나 없었습니다. 그럼 고장날 때까지 쓰실 거예요? 장씨 가족에겐 그게 당연했습니다. 멀쩡한 걸 바꾼다는 건 장씨의 상식과는 맞지 않았습니다. 아, 소파가 비싸긴 비싸죠. 가격 문제는 아니었지만 며느리는 몇 번 설명을 해도 이해하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그쯤 되니 사돈네가 재벌이라도 되나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지난달에 아들에게 슬쩍 물어봤을 때는 그런 건 전혀 아니라고 했죠. 장 씨도 며느리를 이해해 보려고 했습니다. 살아왔던 환경이 다르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장 씨에게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생겼습니다. 명절 전날 저녁, 아들 며느리가 방문했습니다. 나가서 먹자. 매번 음식하는 게 힘들어 이제부터는 외식을 하기로 했습니다. 아들도 며느리도 좋아했죠. 근처 식당으로 가기 위해서 얇은 외투를 걸치고 휴대폰을 찾고 있는데 며느리가 깜짝 놀라며 장 씨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어머님, 그거 입고 가시게요? 며느리의 반응에 장 씨가 더 놀라서 자신의 차림새를 훑어보았습니다. 뭐라도 묻었나 싶어서 그랬는데 며느리가 호들갑을 떨며 말을 이었습니다. 좀 촌스러운데요? 다른 옷 없으세요? 그냥 검정색 얇은 외투일 뿐이었습니다. 장 씨가 어리둥절해했고 아들도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평범한데 왜? 어머님 옷 좀 선물 드려야겠다. 장 씨가 겸연쩍은 표정을 지으며 외투를 벗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외투로 갈아입었지만 며느리 마음에 차지는 않는 것 같았습니다. 장 씨도 퇴직은 했지만 30년 정도를 직장 생활을 했습니다. 며느리의 말처럼 촌스러운 옷을 입고 다닌 적도 없었고 옷에 관해 지적을 받아본 적도 없었습니다. 우아하고 세련되지는 않을 수 있지만 그렇다고 품이 없는 옷을 입지도 않았죠. 외투를 바꿔 입고 외출했지만 어쩐지 언짢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챙겨주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장씨 부부와 아들 내외는 같이 나가서 택시를 잡아탔습니다. 5분 정도 가면 갈비집 있어. 네. 갈비 좋아해요. 그리고 5분 뒤에 갈비집 앞에서 내리려는데 현금을 건네는 장씨의 손을 며느리가 만류했습니다. 에이, 저 돈 많아요. 그걸로 어머니 옷 사입으세요. 그 소리에 장씨가 현금을 든 채로 굳었습니다. 잘못 들었나 싶었습니다. 어서 내리라는 듯한 택시기사의 표정에 내리긴 했지만 며느리의 말이 머릿속에 남았습니다. 안 좋은 장씨의 표정을 봤는지 남편이 옆구리를 찌르며 말했습니다. 그냥 당신 보고 돈 내지 말라고 과장해서 한 소리겠지. 옷 사입으라는 게 그냥 한 소리야? 그렇게 들린 거지. 꼬아서 듣지 말어. 윤지 원래 저런 식으로 말하잖아. 아무리 그래도 에이, 좋은 날에 얼굴 펴. 말을 어떻게 잘해야 하는지 아직 모르는 거지. 남편의 말에 장씨도 숨을 푹 내쉬었습니다. 남편의 말대로 기분 나쁜 건 장씨의 착각인지. 그런데 명절이 끝나고 갑자기 방문한 며느리를 보고는 당황스러운 마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아들도 없이 혼자서 들린 며느리가 큰 쇼핑백을 내려놓았습니다. 어머님, 이거 받으세요. 이게 뭐야? 아, 집에서 챙겨온 거예요. 뭔데? 장 씨가 쇼핑백을 열어보며 물었습니다. 제가 안 입는 옷이에요. 뭐? 아니, 옷을 왜 줘? 옷장 열어봤는데 안 입는 옷이 많아서요. 어차피 안 입는 거 어머님 드리면 좋잖아요.
쇼핑백에는 옷이 한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옷 많아. 에이, 지난번에 그런 옷 말고요. 이런 거 입으세요. 하지만 입으라며 가져온 옷들은 장 씨가 입기에는 너무 알록달록하고 젊은 옷이었습니다. 장 씨가 사양하자 며느리가 웃으며 부담 갖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아니, 부담이 아니라. 옷 별로 없으신 것 같아서요. 해맑은 그 표정을 보니 차마 도로 가지고 가라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입던 옷을 왜 주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애써 가지고 왔는데 자꾸 거절하는 것도 미안해서 장 씨는 더는 사양하지 못했습니다. 일단은 고맙다고는 했지만 난감했습니다. 저는 그럼 일이 있어서 가볼게요. 그럼 이것만 주려고 온 거야? 네, 그러고서 가버린 며느리. 일부러 이 옷들을 전해주러 왔나 싶어서 고마운 마음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가 가고 나서 쇼핑백을 열어본 장 씨의 기분이 곤두박질 쳤습니다. 안 입는 옷이 아니라 못 입는 옷을 준 듯 했습니다. 많이 입은 티가 나는 낡은 옷은 사이즈조차 맞지 않아 보였습니다. 이걸 도로 가지고 가라고 할 수도 없어서 장 씨는 쇼핑백을 통째로 옷장에 넣어두었습니다. 남편이 뭐냐고 물어도 한숨만 쉴 뿐이었습니다. 그래도 기분 좋게 주고 갔으니 기분 좋게 받자 싶어 아무 말 하지 않았죠. 그런데 그때 확실히 거절했어야 했나 싶었습니다. 그때부터 며느리는 장 씨의 집으로 선물을 날랐습니다. 하지만 그 선물이라는 것들이 전부 자신이 쓰던 것이었죠. 엄마, 이거요. 윤지가 전해주래요. 이게 뭐야? 안 신는 신발이라던데. 신발 많아? 가지고 가. 그래도 신경 써서 준 건데. 어떻게 다시 돌려줘요? 아니, 그렇다고 남이 신던 신발을 신어? 에이, 며느리가 신던 신발인데 뭐가 어때서요? 그리고 남이라고 하면 저도 좀 서운해요. 퇴근하던 길이라며 신발 새 켤레를 들고 온 아들. 모두 며느리가 더 이상 안 신는 신발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장 씨는 남이 신던 신발을 신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럴 마음도 없었습니다. 그게 아무리 며느리라도 말이죠. 사이즈 얼추 비슷하지 않아요? 신발이 얼추 비슷한 사이즈면 다 신어야 하는 것인지 어이가 없었습니다. 깨끗하지도 않고 장 씨의 취향도 아니고 사이즈도 안 맞는 신발을 선물이랍시고 준 아들 며느리가 전혀 반갑지 않았습니다. 옷은 얼떨결에 받았지만 더 이상 이런 선물은 사양이었습니다. 지난주에도 아들 통해서 집에서 쓰던 매트 같은 걸 들고 오기도 했는데 이쯤 되니 선물이 아니라 처리하기 곤란한 쓰레기를 버리는 게 아닌가 싶었습니다. 아무리 집에 있던 것이라도 쓰지 않은 걸 줬다면 작은 선물이라도 반갑게 받았을 텐데 한두 번도 아니고 늘 이렇게 집에서 굴러다니는 못 쓰는 걸 의사도 묻지 않고 갖다 놓으니 기분이 좋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명색이 선물인데 버릴 수도 없었으니 말이죠. 이제 진짜 이런 거 가지고 오지 마. 왜요? 그래도 며느리가 시어머니 생각해서. 아니, 쓰던 걸 왜 자꾸 주는 거야? 아, 쓰던 거라 그래요? 새 거 아니라서? 새 거든 아니든 안 줘도 되니까 가지고 오지 말어. 너희는 남이 쓰던 거 자꾸 주면 좋겠어? 그러자 아들이 떨떠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주 서운하다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장 씨는 황당하게도 며느리의 울음 섞인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런 의도로 드린 거 아니에요. 다 제가 아끼던 것들이고요. 그냥 안 쓰게 돼서 드린 건데. 어머니도 돈 안 쓰고 좋으신 거 아니에요? 시간 내서 애써 챙긴 선물이에요.
장 씨는 무척 당황스러웠습니다. 정말 서운해요. 저는 어머님 생각하는 마음으로 그랬던 거예요. 어디 가서 무시당하지 마시라고. 근데 남이 쓰던 거라니요. 윤지야, 그런 뜻이 아니라 그러는 무시는 며느리가 하고 있는 것 같았지만 당장 며느리를 달랬습니다. 장 씨가 해명을 해도 울음소리가 커졌습니다. 대화가 안 되기 시작하자 아들이 전화를 넘겨받았습니다. 그러고는 장 씨를 탓했습니다. 아니, 좋은 마음으로 드린 건데 왜 상처를 주고 그러세요? 장 씨는 기가 막혔지만 며느리가 하도 난리를 치는 바람에 화를 내려던 마음이 수그러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계속 이런 선물을 받을 수는 없었습니다. 윤지가 쓰던 거 줘봤자 사이즈도 안 맞고 젊은 사람 옷이나 신발을 내가 어떻게 신겠어? 누가 쓰던 거 쓰는 것도 좋지 않고 물론 챙겨주고 싶은 마음은 충분히 알겠어. 근데 마음만 받을게, 응? 내가 윤지 마음을 모르겠니? 장 씨가 애써 아들을 설득했습니다. 차분하게 얘기하자 아들도 이내 수긍하는 듯 보였습니다. 그리고 며느리와도 다시 통화를 해서 오해를 풀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생각 자체가 오해였습니다. 한 달 뒤, 장 씨의 생일이었습니다. 장 씨 부부와 아들 내외가 함께 식당에서 만나 식사를 했습니다. 평일인데도 시간을 내준 아들 내외가 고마웠습니다. 그런데 며느리가 내민 선물을 보고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어머님, 이거 받으세요. 며느리가 고급스러운 로고가 그려져 있는 커다란 쇼핑백을 내밀었습니다. 잘 모르는 장 씨가 언뜻 보아도 명품처럼 보였습니다. 어머, 이게 뭐야? 어머님이 좋아하실 만한 선물이에요. 지난 일들이 미안해서 비싼 선물을 준비했나 싶었습니다. 이런 거 안 줘도 되는데 왜 비싼 거를? 장 씨가 걱정스럽게 중얼거리면서 가방을 받아들었습니다. 그게 원래 300만 원도 넘는 거예요. 그래? 그런데 아들의 말이 뭔가 이상했습니다. 원래 300만 원이 넘었는데 그럼 지금은? 고개를 갸웃거리며 장 씨가 쇼핑백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안에 들어있던 내용물을 꺼내보려던 장 씨의 손이 멈추었습니다. 이게 어머님, 그거 비싼 거예요. 원래 비쌌는지는 모르겠지만 굳이 꺼내지 않아도 새 상품이 아니라는 건 알 것 같았습니다. 어서 꺼내봐. 남편의 재촉에 장 씨가 천천히 쇼핑백 안에 있던 가방을 꺼냈습니다. 그러자 남편의 웃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저희 엄마 건데요. 지난번에 친정에 갔다가 제가 들고 왔어요. 어머님 명품백 하나도 없으신 것 같아서요. 근데 마침 엄마가 그걸 처분하려고 하시잖아요. 처분? 상태 괜찮잖아요. 그죠? 칭찬이라도 바라는 듯한 표정의 장 씨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가방에 모서리가 달아서 색깔이 달라 보였고 그것이 아니더라도 좋게 20년은 돼 보이는 캐캐묵은 가방이었습니다. 원래 얼마나 비쌌고 고급스러운 명품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더 이상은 아니었습니다. 잘 됐네, 엄마. 명품백 없잖아. 옆에서 아들은 좋다고 웃었습니다. 할 말을 잃은 건 장 씨와 남편뿐이었습니다. 남편도 좋은 게 좋은 거다. 그냥 받아서 집에 둬라 할 사람이었지만 이번만큼은 아닌 듯 했습니다. 참, 명품 가방을 사달라고 하지도 않았고 바란 적도 없었지만 그렇다고 안 사돈이 쓰던 거를 생일 선물이랍시고 가지고 올 줄은 몰랐습니다. 이 정도가 됐으면 선의가 아니라 사람을 우습게 보는 게 아닌가 싶었습니다. 쓰던 것도 멀쩡한 것도 아닌 처분하려고 버리려고 했던 걸 주워왔으면 말 다 했죠. 너희는
엄마가 거지로 보이냐? 결국 장 씨의 입에서 거친 말이 나왔습니다. 그러자 아들도 며느리도 놀라서 쳐다보았습니다. 뭐가 잘못된 것인지 모르는 듯 했습니다. 아, 명품백은 중고거래도 하고 그래요. 엄마, 그러면 갖다 팔지. 왜 엄마한테 가지고 와? 아무리 그렇다고 한들 생일 선물로 내밀 것은 아니었습니다. 작은 선물이라도 새 선물을 받고 싶지 쓰던 걸 받고 싶은 사람은 없었습니다. 설령 그게 명품이라고 하더라도 말이죠. 차라리 생판남이었다면 나았을 텐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안 사돈이 쓰던 걸 적선이라도 받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 남편도 기분 나쁜 기색을 보였습니다. 명품 가방은 내가 필요가 없어서 안 샀던 거지. 돈이 없어서 못 산 거 아니야? 이런 게 날 생각해 주는 거야? 그게 아니고 좀 쓰던 거면 어때서요? 명품인데. 그러면 너희는 명품이면 길에 버려진 것도 주워올 거야? 길에서 주워온 거 아니잖아요. 어쨌거나 버리려고 했던 걸 가지고 온 거면 주운 거랑 뭐가 다르냐? 그게 어떻게 같아요? 나중엔 입던 속옷도 주겠다? 엄마가 어려워 보이니까? 그러자 오히려 아들 며느리는 서운해했습니다. 그게 엄마 자격지심이죠. 거지라니요. 그냥 기쁜 마음으로 받으시면 안 돼요? 돈 아까워서 못 사시는 것 같아서 드린 건데. 왜 좋은 날에 이러세요? 자격지심? 어이가 없었습니다. 아들 며느리도 과연 이런 선물을 받고 기쁜 마음을 가질 수 있을지 의문이었습니다. 너희가 엄마를 무시할 만큼 돈이 그렇게 많으면 새 걸로 사줘야 하는 거 아니야? 장 씨는 아들도 며느리도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사돈네가 돈이 많다고 하더라도 결혼할 때 한 푼도 덜 내지 않고 정확히 반씩 보탰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이렇게 없는 사람 취급을 받아야 하는지 몰랐습니다. 자격지심을 가질 만큼 궁색하게 산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말로 해서는 장 씨가 어떤 기분인지 못 알아먹을 듯 했습니다. 그래서 장 씨는 직접 알려주기로 했습니다. 장 씨는 정확히 일주일 뒤에 차 트렁크 한가득 물건을 실었습니다. 정말로 가지고 가게? 그럼 집 아주 깨끗해졌지? 그거야 그런데. 장 씨는 남편을 태우고 차를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아들네 집에 도착했습니다. 아직 아들 며느리가 퇴근할 시간이 아니라 아파트 현관 앞에 열심히 챙겨간 물건들을 날랐습니다. 오래된 커튼, 이불, 삐걱거리는 서랍장, 김치통 등 작은 물건부터 큰 물건까지 창고에 오랫동안 쟁여두었던 것들까지 싹 끄집어내 왔습니다. 10년 묵은 체중이 내려갈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다 날랐을 때쯤 아들 며느리가 왔습니다. 이게 뭐예요?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잡동사니의 아들이 당황해서 물었습니다. 이게 진짜 비싸게 주고 산 것들이거든. 근데 나는 쓸 일이 없어서 말이야. 너희는 그런데 편견이 없는 것 같아서 좀 챙겨와 봤어. 버리면 아깝지 않냐? 그러자 아들 며느리의 인상이 팍 찌푸려졌습니다. 쓰기에는 멀쩡한 것들이니까 꼭 써. 알겠지? 커튼도 이걸로 달고. 장 씨가 먼지 날리는 커튼을 집어들며 말했습니다. 이게 뭐예요? 이건 그냥 버리는 거잖아요. 폐기물을 그냥 버리시면 되지. 왜? 멀쩡한 걸 보고 무슨 폐기물이래? 서운하게. 멀쩡하긴 뭐가 멀쩡해요. 그리고 저희는 이런 거 필요 없어요. 그래도 아까우니까 써. 네? 무슨 말이 그래요? 아까우면 엄마가 쓰셔야지. 너희는 안 쓰는 물건 나 다 줬잖아. 그러면 너희도 나한테 필요 없는 폐기물을 줬다는 거 아니냐?
그러자 말문이 막힌 아들 며느리. 이게 기분이 나빴다면 그것도 너희 자격지심인 거니? 착잡한 기분이었습니다. 속이 시원하긴 했지만 그렇다고 있었던 일이 없어지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너희 말대로 우리 집 사정이 참 안 좋으니까 너희 신혼집 구할 때 줬던 돈은 돌려줬으면 해. 어차피 불우이웃 정도로 생각되는 마당에 사돈네와 똑같이 보탠 건 의미도 없어 보였습니다. 그리고 아들도 며느리와 행복한 나날을 보내는 것 같고 장씨 부부의 심정은 헤아리지도 않는 걸 보니 결심이 섰습니다. 차라리 사돈네가 해주는 집에서 대릴사위 노릇하며 사는 게 서로 마음이 편할 것 같았습니다. 그 돈을 노후 자금에 보태면 장씨 부부는 좀 더 사치 부리며 마음껏 살 수 있는데 뭐하러 이런 아들을 위해 쓰나 싶었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아들은 당황스러운 것 같았고 며느리는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모욕이라도 당한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그 표정이 여태 장씨가 느꼈던 감정이라는 걸 모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3일 안에 입금해줘라. 알겠지? 장씨가 아들 며느리를 뒤로 한 채 돌아섰습니다. 여보, 아들은 사돈네 줘버렸다고 생각하고 우리만을 위해 살자. 그런 장씨의 말에 남편도 이미 포기한 듯 고개를 끄덕였죠.